시장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서비스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담합행위라던가 뭐 호가를 조작한다거나 실거래가 늦게 올리는 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가정작용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녕하세요. 집슐랭 구독자 여러분, 집슐랭의 이종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자, 다음 토픽은 요즘에 진짜 핫하죠. 이 직방의 중개업 진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방의 중개업 진출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직방에서 자회사로 이제 중개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이제 중개사랑 제휴를 맺어서 이제 뭐 매매 계약을 하게 된다, 거래를 성사시킨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이제 반씩 나누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는 중개법인 설립해서 하는 거라서 뭐 중개업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직방이라는 회사가 부동산 앱에 한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정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일부 이제 자기네랑 제휴를 맺은 중개업체라던가 뭐 이런 데만 좀 밀어준다, 광고에 노출을 시킨다, 결국 그 중개사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좀 제재가 될 수는 있어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느낌인 거죠. 독과점의 플랫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쇼핑 같은 데도 이제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을 변경을 했는데 노출을 안 시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업체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게 해서 과징금 이제 267억인가요? 그렇게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미디어 컨퍼런스 할 때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동산 업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부동산 업자들, 중개업자들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동중개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개행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그 전에 뭐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처럼 직방이 다 독과점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본력이라던가 정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독과점의 폐해는 항상 서비스 질의 하락이니까 그런 것도 좀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중개 서비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보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개 보수율이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좀 높은 편에 속하나요? 이게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받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3%에서 뭐 6%, 7%이 정도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0.9%가 최대죠. 그래서 그 수치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 거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거래가액 자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의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을 수는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하면서 서류 작업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중개사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로펌이나 이런 데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서비스가 이제 결합된 형태로 하는 거고 중개법인에서 모든 걸 이제 뭐 원스톱 서비스처럼 제공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시스템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적지만 전세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 거래가액 자체가 크고 그리고 실제로 받는 서비스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끔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니까 사실은 서비스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고 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값 10억 돌파했다고 저도 엊그저께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0.9%라고 하면 9억 넘으면 0.9%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해주고 별다른 서비스를 받은 게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만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사실은 또 책임을 지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 외에도 어쨌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서
이 중개사들의 좀 안 좋은 관행이 있죠. 점저직을 통해서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담합을 해서 최근에 2월에 부동산 담합 처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법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들이 있는데 맞는 설명일까요? 세모.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법이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뭐 계속 담합행위라던가 뭐 호가를 조작한다거나 실거래가 늦게 올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일명 가두리라고 부르는 뭐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뭐 문화가 바뀌는 뭐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가정작용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공정한 문화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고 또 경쟁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어느 뭐 아파트 단지를 가고 보면 중개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집을 뭐 열채 사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월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별다른 정보 없이 그 업체랑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거는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매물을 그 중개사만 갖고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내가 이제 뭐 미리 이제 리서치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 중개사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서비스의 질이 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는 않은 거죠. 뭐 이렇게 상품같이 이 집 들어갔는데 뭐 5천만 원, 여기 집 들어갔는데 4천만 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쵸. 큰 돈이 오가는데 선택지가 많이 적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직방이나 이런 데서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고 뭔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 거래를 좀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중개사협회에서 직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아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세모. 알겠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님이 약간 몸을 사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민감하다 보니까 중개업법 위반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로서 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뭐 업체에만 좀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발생하게 한다거나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제재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것도 관련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될 문제인 것 같고 타다처럼 새로운 입법이 돼서 또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그렇죠. 택시 운전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을 했던 거고 이거는 직방은 중개법인을 이제 자회사로 설립해서 중개 행위를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은 좀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렇게 뭐 중개사 협회와 직방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 소비자들만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두 집단에게 약간 변호사님께서 평화로운 제안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직방이라는 큰 업체가 들어오면서 골목 사건이 다 죽을 거다 이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방에서도 뭐 실제로 창업 자금을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컨설팅을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화롭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네. 상생할 수 있는 계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스러운 게 배달 민족 같이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 업체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두 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방이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라 분명히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직방의 중개업 진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사후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지만 어렵고 유익한 법률 상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